안녕하십니까. 항공인적 요인 방법론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 주제로 이번 학기 동안 함께 연구해 나갈 문봉섭입니다. 저는 평생 조종사로 보내면서 조종실에 있는 조종사의 시각으로 항공기 인적 요인을 연구해 온 사람입니다. 이번 학기 강의는 조종사들이 비행하는 동안에 일어나는 각종 인적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이루어질 강의 가운데 일부를 유튜브 캡틴문 TV를 통해서 관심 있는 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관리자들은 비행안전 관리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항공 인적 요인의 개념을 정립하고 조종사들은 비행 운영에 적용이 가능한 실용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 강의에서는 항공인적 요인의 연대표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항공인적 요인의 시작과 그 배경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항공인적 요인의 이론적 배경과 실무 적용에 필요한 내용들을 이해하고 앞으로 그 항공인적 요인이라는 것을 과목으로 학습할 방향을 여러분들 스스로 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날아가는 그 비행기는 그 플라이어 1호입니다. 이 비행기는 1903년에 라이트 형제가 만들어서 최초로 공기보다 무거운 동력, 사람이 탄 동력 비행에 성공한 그런 비행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플라이어 1호라고 하는데 플라이어 1호의 비행이 이루어진 1903년부터 우리 항공의 역사는 시작됐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03년부터 오늘날 2024년까지 긴 시간 동안 이어 오는 것이 항공 역사인데 인적 요인, 즉 휴먼 팩터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보다 2년 먼저 앞선 1901년도에 윌버라이트가 미국 시카고 과학관에서 한 그 연설이 그 출발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연설 내용을 여기 보면은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완벽한 안전을 추구한다고요? 그렇다면 담장에 앉아서 날아가는 새나 쳐다보고 있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또 이어지는 그 연설 내용은 하지만 이제 이랬습니다. 하지만 진정 하늘을 날고 싶다면은 비행기에 올라타서 마주치는 어려움들을 딛고 그것을 조종하는 기술을 익히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윌버 라이트가 비행기 만들기 전부터 벌써 그 비행 자체를 그 퍼펙트 세이프티 하지 않다. 라고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반대로 말하면은 비행 자체는 threat, 즉 위협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레트를 관리하는 그런 그 방법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human factors, 항공 인적 요인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항공인적 요인이 그 1901년부터 시작됐다고 하면은 그 전후에 그 주변 학문적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19세기 말에 그 테일러나 길버트 부부가 그 시행한 시간 동작 연구, 즉 그 타임 앤 모션 스터디라든지 그다음에 갈튼이나 칼튼이 그 진행한 감각과 운동 능력 조사,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1920년에서 30년대 거의 10년 기간 동안에 10여 년 동안에 걸쳐서 이루어진 호선 실험, 이런 것들이 바로 과학적인 연구 방법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항공 인적 요인이 발전을 해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1908년에 최초의 항공기에 의한 사망 사고가 발생이 됩니다. 그것은 대략 그 1908년이라는 것은 1903년에 비행이 이루어졌으므로 그것을 날짜로 치면은 1736일 만에 최초의 사망 사고가 났다라고 이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는 그 오빌 라이트가
그 미국 그 당시는 육군 미 육군의 그 자기들이 만든 그 좀 더 플라이어 1호보다는 개선된 그런 비행기를 군용기로 납품하기 위해서 그 타당성을 보기 위해서 시험 비행 중에 그 일어난 사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고를 통해서 오빌 라이트는 그 중상을 입은 거고, 그 대신 그때 같이 그 육군 그 대표로 탑승했던 쉘프리지 중위는 1시간 만에 사망하게 이르렀습니다. 참고로 쉘프리지 중위는 미국 그 메가더 장군과 그 동기생, 그 육군 소위로 인간할 때 동기생이었습니다. 그래 그런 사람이 사망 사고를 냈기 때문에 항공 역사를 통틀어서 최초의 사망 사고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이제 그 이론적인 그 배경이 필요했는데, 주로 이제 심리학자들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00년대 초에 캠브리지 대학에서 나온 그런 그 실험 심리학,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1930년대 가면은 산업 심리학으로 이제 그 발전이 되게 됐는데, 이러한 그 심리학적 방법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항공기가 급격하게 발전되면서 세계 1차 대전을 맞이하게 됐는데, 1차 대전을 통해서 많은 그 항공기 그 대수가 많은 항공기가 생산되고 많은 그 항공 인력이 양성됐는데, 그 결과를 보니 이것은 이 자료는 그 안전 관리 그 통계라기보다는 그 영국에서 그 의사들이 항공에 관련된 의사들이 사망자를 분석해서 내린 그런 통계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에게 요즘까지도 많은 그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는데, 그러면은 1차 대전 동안에 영국에서 사망한 항공 조종사,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 사람들은 파일럿이라는 개념보다는 에비에이터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사망자들을 100%로 100분율로 했습니다. 그래서 100명 죽은 그 사망자에 대해서 보면은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kill in action, 그러니까 그 적에 의해서 죽은 사람은 2명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0%는 뭐냐, 개인의 결함에 의해서 그 사망을 한 거고, 항공기의 문제로 사망한 것은 8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90명 중에서는 60명은 그 신체적 결함에 의해서 그 사망을 한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즉흥적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조종사들을 신검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종사들이 정기 신검을 하고, 그리고 조종사들을 채용할 때 선발할 때 항공 의사들이 신체적인 결함을 신체 검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인간공학, 에코노믹스나 인적 요인, 휴먼 팩터라는 것이 학문적 틀을 갖춰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40년대를 넘어서면서 구체적으로 항공사고에 대한 통계가 이제 축적되면서 그 통계 결과를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항공사고의 4분의 3, 즉 75% 정도는 인적 요인으로부터 발생된 인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래서 인적 요인에 대한 기본 인식이 시작되면서 구체적으로는 실수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분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공인적 요인이 이제 이때부터 기틀을 잡혀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캠브리지 대학에서는 처음에 실험 심리학에서 산업 심리학으로, 산업 심리학에서 응용 심리학으로 이제 구체화되면서, 그때 나온 것이 이제 항공이라는 항공 분야에 적절한 그 맞춤형 그런 그 심리학 연구가 이제 적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캠브리지 칵핏이 이제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캠브리지 칵핏이라는 것이 구체적 도구로 나왔는데, 그건 뭐냐면은 오늘날 말하는 시뮬레이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투기 그 모형, 좀 아직은 열악하지만 전투기를 조정 연습을 시킬 수 있는 시뮬레이터를 만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2차 대전 때 그 배틀 오브 브리튼, 즉 영국 해협을 방어하는데 많은 기여를 한 조종사들을 양성할 수 있는, 우수한 조종사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초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이제 미국
육군에 있는 그폴 피츠 중령이라는 사람이, 결국 이 사람은 그 항공의사입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서 항공의학연구소를 출범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적 요인 분야에서는 저폴 피츠 중령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50년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1901년 윌버라이트 연설로부터 시작해서 1940년대까지 그 기간 동안, 대략 뭐 40년 가까운 기간 동안은 우리가 Safety in Concept era, 그래서 뭐냐면은 항공 그 안전 관리가 즉 직관적 안전 관리 시대라고 저는 이렇게 그 번역을 하는데, 직관적 안전 관리 시대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관적 안전 관리 시대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넘어가는 것이 이제 1960년대까지 이어지는 그 행정 위주, 즉 여기서는 safety through the administration인데, 결국은 그 당시의 안전관리는 저 같은 경우는 행정적 안전관리 시대다. 그래서 행정 위주의 안전관리를 펼쳤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동안의 인적 요인 분야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가 들어면서 미국에선 인적 요인 학회, 즉 휴먼 팩터 소사이어티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60년대 후반에는 영국에 있는 데이비드 비티라는 분이, 이 사람은 조종사 출신입니다. CRM 개념을 착안했습니다. 착안해가지고 결국은 뭐냐면은 이제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운송 항공기, 트랜스포테이션 에어플레인 항공기를 다루는 사람들의 그 인적 요인, 휴먼 팩터를 다룰 수 있는 교육 과정이 개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영국에서 2주 과정의 정규 과정이 개설되고, 그거에 맞춰서 미국에서는 USC에서 단기 과정을 만들어서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결국은 뭐 어떤 시대를 맞이냐, 1970년대를 맞이하는데, 1970년대는 항공 역사상으로 굉장히 그 1차 대전, 2차 대전을 통해서 양적 평창을 한 것은 주로 군사 분야였다면은, 이제 우리가 민수용으로 그 상업용으로 이제 항공기가 급격하게 발전을 하게 되고, 그 78년도에는 이제 양적 규제 완화라는 그런 그 법령이 발표될 만큼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 가지 사고가 났는데, 인적 요인 관점에서 그 이정표가 될 만한 사고를 꼽으라면은 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4년에 TWA 514 편 사고, 그 다음에 77년 그 대서양 카나리아 군도에 있는 테네리페에서 전보기 2대가 활주로에서 충돌한 사고, 그 다음에 1978년도에 UA 173편 추락 사고 등이 인적 요인 분야에서 이정표가 될 만한 그런 사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이 TWA 5.1편 사고는 방법이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74년도에 TWA 5.1편 사고가 발생됐을 때 그 사고 보고서를 통해서 앞으로 그 이후로 미국을 운항하는 상업용 항공기의 모든 상업용 항공기에는 GPWS 장착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GPWS가 의무화됨으로써 CFI 그 사고율을 급격하게 현저하게 낮출 수 있었다고 평가됩니다. 그것은 인적 요인이라기보다는 기술적인 그런 접근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어서 이제 인적 요인 단계 분야에서는 그 76년도에 FAA 주관으로 유나이티드 항공사 등이 참여한 비밀 항공 안전 보고 시스템 ASR 시스템이 이제 미국에서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료가 수집됐고, 그 다음에 조종사들은 안전 관리에 모든 조종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단추가 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7년도에 그 1970년대라는 테네리페 공항 사고는 정말 아주 충격적이었죠. 항공기 전보, 그 당시에 최고급 항공기였던 그 전보 2대가 활주로에서 충돌해서 대형 사고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사고를 계기로 해서 그 사회 심리학 분야에서 그 사람의 실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휴먼 팩터라는 개념을 정립하게 이릅니다. 그래서 그 정립한
그 이론적인 토대로 KLM, 즉 사고 당사자였던 KLM 항공사는 인적 요인 인식 과정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사, 즉 KLM에 종사하는 조종사라든지 그 항공 종사자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해 이제 그 UA 173편 추락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그 UA 173편 추락 사고를 계기로 해서 뭐냐면 나사에서 그걸 주제로 해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그때 세미나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그 키워드가 그랬습니다. 75%의 항공사 사고를, 에어라인 그 사고를 분석해 보면은 승무원 또는 승무원이나 그 승무원과 연락이 가능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곳에 그 위치해 있던 누군가는 그 항공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그 something, 뭔가 키포인트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적절히 이용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그 조치를 취했더라면은 그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대략 75%의 이 5%를 점하고 있다는 그런 가정으로 이제 세미나를 한 것이죠. 그때 등장한 용어가 바로 CRM인데, CRM이라는 그 용어 자체는 당시에 나사에서 심리학자로 근무하고 있던 종사하고 있던 존 라우버 박사가 이제 구체화시킨 것이죠. 그러거나 그것이 잠재 아까 69년도에 영국에는 BT라는 분은 CRM 개념을 착안한 것이라면은 존 라버 박사가 바로 CRM 용어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프로그램화할 수 있는 그 단서를 제공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80년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시대는 그래서 우리가 인적 요인 시대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립니다.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CRM 프로그램이 미국에서 회사마다 그 독특한 그 현실을 반영한, 회사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CRM이나 CCT 등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80년대를 맞이했는데, 80년대에는 이제 그 CRM이 정착되면서 그 영역과 개념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80년대는 이제 휴먼 팩터라는 개인의 그 비헤이버, 조종실이라는 그 작은 소규모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넘어서 이제 다른 크루나 뭐 정비사나 관제사까지 그 영역을 높여가면서 조직적인 휴먼 팩터 관리로 그 영역이 넓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걸 살펴보면은 이제 그 미국에서 유나이티드에서 만든 CRM 프로그램을 우리 한국에서도 그것을 도입해서 그대로 번역해서 운영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항공 분야는 그 휴먼 팩터, 즉 그 CRM이라는 용어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이제 정착해 나가서 그 성과를 거두고 있을 무렵에, 다른 항공 분야 이외의 그 High Reliability Organization, 즉 항공 문화에 버금가는 그런 그 높은 신뢰도를 요구하는 조직들에서도 그 다른 방도로 연구를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1986년도에 그 아주 큰 세계적으로 충격을 준 그 소비에트 그 연방 시절에 그 우크라이나 지방에 있던 그 체르노빌 원전에서 원자로 사고가 납니다. 폭발 사고가 났는데, 그 폭발 사고에 대한 조사를 해 본 그 조사 결과 보고서가 국제 원자력 유엔에서 만든 것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기계적인 결함이나 절차상의 문제도 있었지만, 소비에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안전 문화의 문제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줬다라고 하면서, 안전 문화라는 그 단어가 이제 용어가 안전 분야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88년도에는 이제 그 당시에는 그 70년대에 그 TWA나 테네리페 UA 173편 사고가 막 연속적으로 발생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 그 항공을 제외한 다른 HRO 분야에서도 대형 사고, 아주 그 이정표가 될 만한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형 사고들을
그 대비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구체적화해서 탄생된 것이 이제 SMS가 됩니다. 그래서 그 SMS가 정식으로 이제 법제화되기 시작한 것은 북해 파이프 알파 유정 사고 이후에 그것에 대비해서 SMS가 이제 그때부터 다른 분야에서는 운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90년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90년대는 한말로 말해서 그 인적 요인, 즉 에비에이션 휴먼 팩터의 골든기다, 황금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제 살펴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러고 이제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LOSA, 로사라는 것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대표적인 그런 몇 가지 사례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1989년도에 유나이티드 232편 그 사고가 났습니다. 그것은 그 이제 미국 수공항에 비상 착륙을 하게 되는데 그 전 사고 그보다 1985년도에 저펜에어 1, 2, 3편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저펜에어 1, 2, 3편 사고나 유나이티드 2, 3, 2편 사고가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 후방 동체에 있는 핵심적인 엘리베이터나 라다 같은 그런 핵심적인 조종 계통의 고장이라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그 차이점이라는 것은 저펜에어 1, 2, 3, 4, 1, 2, 3편은 전복이었고 그 다음에 이 유나이티드 2, 3, 2편은 D10 비행기였고 그 다음에 그 전복이는 후방 벌크 그 후방 동체의 그 압력 을 지탱하는 부분이 깨져 나가면서 하이드로릭을 쳐서 후방 동체에 있는 핵심적인 조종 장치를 마비시켰고 그 다음에 그 이 유나이티드 232편은 그 DC-10이기 때문에 엔진이 3개인데 뒤에 있는 그 넘버 2 엔진이 고장 나면서 파편이 튀면서 그 마찬가지 후방 동체에 있는 핵심적인 조종 계통을 그 마비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비슷한 유형의 사고인데 이 재팬에어 1, 2, 3편 사고는 그 후지산에 충돌을 해서 조종을 거의 못하고 후지산에 충돌해서 520명이 사망하고 4명만 생존한 반면 그 유나이티드 232편은 수시티 공항까지 그렇게 똑같은 상태에 있는 비행기를 조종을 해서 불시착을 착륙을 시도하는 사이에 의도한 대로 안 돼서 불시착이 됐고 그 결과 승객이 296명이 타 있었는데 112명은 사망했지만 184명은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그 영웅적인 그런 사례로 이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그거 먼저 저펜에어 1, 2, 3편 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연구한 교관 조종사가 한 명이 승객으로 타 있었고 그 사람의 그 지식을 그 조종실로 불러들여서 그 조종실에서 그 사람의 그 난리지를 이용해 가지고 그 조종실 자원화해서 즉 그것을 그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그 탁월한 CRM 기법을 적용한 결과다라고 이렇게 그 학계에서는 이제 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1990년대는 바로 그 항공 그 인적 요인의 황금기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이에 이제 90년대에는 여러 가지 이론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그 제임스 리즈는 이제 Threat and Error Management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따지고 보면은 이제 그 윌버라이트가 시카고 대학 과학원 연설에서 연설했던 그 개념 비행 자체를 스레트로 봤던 것을 이제 구체화시킨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거의 90년대 내내 그 개발을 했던 로사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90년대 말에 2000년대 초입에 그걸 적용하기 시작해서 CRM의 발전을 도모했고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 제임스 리즌 같은 사람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인포음드 컬처, 러닝 컬처, 그 다음에 리포팅 컬처, 플렉시블 컬처, 그 다음에 저스트 컬처 같은 이런 그 5가지 안전 문화의 모형을 이제 제시를 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발전되어 왔는가? 그래서 한국 항공 분야의 CRM 90년대를 중심으로 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한국의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80년대 후반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에서 운영하던 CRM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그걸 그대로 적용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항공의학협회가 생성되고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CRM이 그 정착을 해서 그 항공 인적 요인의 황금기를 맞이한 그런 시점에 우리 한국에서는 똑같이 유나이티드 에어에서 그 만든 CRM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잘 관리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97년도에서부터 8, 9년 그 3년 사이에 아주 그 이정표가 될 것 같은 대형적인 아주 그 전형적인 인적 요인에 의한 그 사고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기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그 미국에서 만든 비행기로 미국에서 만든 인적요인 프로그램인 그 CRM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적용을 해서 관리를 하는데 왜 이렇게 사고가 연속적으로 발생되느냐? 라는 이제 문제를 가지고 텍사스 대학에 있는 햄라이크 같은 사람이 이제 연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국가 문화적 특성이 어떻게 그 조종실에서 반영되는가? 그 대표적인 게 국가 문화적인 그 이론을 적용할 수 있죠 했던 것 첫 번째 권력거리라든지 파워 디스턴스 기존과 부기장의 권력거리라든지 그 다음에 그 불확실성에 대한 그 다루는 방법 그 다음에 집단주의냐 개인주의냐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됐기 때문에 그 이론을 도입해서 분석을 해본 것이죠. 그때 이제 그 설문지가 FMAQ입니다. FMAQ라는 건 뭐냐면 Flight Management Attitude Questionnaire. 그래서 비행 관리 태도 조사라는 것을 원래 비교문화 심리학자인 그 홉스테디가 그 IBM 그에 종사하는 그 국제적인 기업 IBM에 종사하는 약 10만 명의 인원을 그 조사해서 그 정리한 그런 그 국가문화적인 관리 안전문화 개념을 이제 조종실에 적용해서 해본 것이죠. 그래서 그때 우리도 이제 그런 그 설문에 직접 참여하고 이제 분석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델타 에어라인에 보내서 그것을 이제 텍사스 대학에서 해가지고 델타 에어라인을 통해서 델타 에어라인 방식의 CCT 교육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가서 그 델타 항공사에 가서 99년도에 CRM 개발자 교육, 디벨로퍼 교육을 이제 이수하고 왔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만든 제시해준 그 CRM, CCT 개념, CRM을 이제 한국 실정이 반영된 한국의 국가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CRM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그 한국에 적용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유나이티드 에어에서 기존에 주었던 CRM 방식과 다른 즉 한국의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한국식 CRM 교육이 이제 항공사에 대한항공에 적응하게 됐고 그리고 그 시기에 그거에 맞춰서 한국인적요인학회가 항공의학협회 항공우주의학협회 분과로 우리가 설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델타 항공사에서 그 이제 한국 문화적 특성을 반영해서 테일러드 된, 즉 한국 실정에 맞춰놓은 그 CRM 프로그램은 이내 에라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이라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그 이론적인 모델은 그것을 계속 그 FMAQ를 통해서 한국 사람들의 그 조종실 문화적 특성을 파악했던 그 사람인 헬나이크가 그 제시한 실수 관리 모델을 가지고 왔고 그 실수 관리 모델의 그 근원은 이제 To Err as Human 이제 17세기 18세기의 영국인 그 시인 포피가 말한 원래 그 근거는 더 찾아보면은 로마 시대 때 시세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개념을 반영해서 이제 에라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으로 잠시 운영하다가 이제
그 스레트 그 제임스 리슨의 그 TEM 그템 모델 개념을 적용해서 대한항공에서는 이제 템 모델을 도구화해서 적용하기 시작해서 이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그 안전관리 흐름 속에서 이제 2000년대에 오면서 ICAO는 2003년도에 그 모든 최약국은 SMS를 안전관리 방법으로 적용하라 하게 한다고 근데 아나운스를 한 거예요. 공시를 한 거예요. 2003년도가 되겠죠. 그리고 2006년도가 됐을 때 최초로 SMM, 그 Safety Management 매뉴얼을 그때 발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선언은 2003년도 했지만 정식으로 이제 출범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활동을 한 것은 2006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SMS라는데 그 SMS라는 것은 우리 상당히 많은 그 항공 종사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아이카오에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1980년대 후반에 유럽 쪽에 있는 HRO에서 만들어서 안정화시켰던 정착했던 그것을 우리 항공 분야에 도입한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 HRO에서 했던 것처럼 그 기반했던 SMS는 안전 문화에 긍정적인 안전 문화를 베이스라인 또는 펀드멘탈로 해서 토탈 시스템으로 공유된 토탈 시스템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우리가 이제 문화를 관리를 잘 해야 되는 문화를 관리하고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고 문화를 관리 도구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이제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SMS를 이제 1980년, 70년대 말에 그 CRM을 만들어서 80년대, 90년대 오면서 90년도에 그 인적 요인, 항공 인적 요인의 전성기를 맞이했던 것처럼 이제 2003년도에 선포되고 2006년도에부터 적용한 SMS가 이제 정착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그 사고율인데 2023년도에는 이제 fatal accident 즉 그 사망 사고나 whole loss in accident 즉 전선 사고, 비행기 전체가 파손되는 그런 중대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가 이제 90년대가 황금기였던 것처럼 2023년도 황금년이었는데 이때 그 성과가 바로 SMS 적용이 아닌가. 이제 지금 이제 1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논문이나 뭐 그런 주장은 지금 구체적인 주장은 찾기 어렵지만 이제 결국 나중에 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보지 않을까. 2023년도의 그 성과를 이제 SMS 대략 시행하는 20년 정도의 그 안정된 결과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2024년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1월 초에 그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저편에어 350 비행기가 활주로에 대기하고 있던 이륙 준비하고 있던 이제 불법이든 어쨌든 아직 결과는 없어요. 활주로에 있는 해상보안청 항공기를 충돌해서 결국은 사망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기록이 1년 만에 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SMS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SMS 안전 관리 시대는 바로 뭐냐면은 문화적인 항공 문화적인 이제 문화 관리 시대다라고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아까 한국의 안전 관리 CRM을 알아봤던 것처럼 우리 한국 항공 분야 현 시점에서 한국 항공 분야에서 안전 문화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제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2003년에 안전 문화라는 것이 SMS라는 것이 이제 아이카오에서 이제 선언을 했고 2006년도에 그 매뉴얼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저는 2002년도에 KPSCS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Korean Pilot Safety Culture Survey라는
도구를 만들어서 안전 문화를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개인에서 글로벌 에어 인포메이션 네트워크에서 제시한 안전문화 측정 도구 25문항을 가지고 우리 한국 실정을 반영해서 30문항으로 만들어서 최초의 한국에서 안전문화 측정을 해본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똑같은 문장으로 여기서 바뀐 것은 단지 뭐였냐면은 그다음 첫 번째는 보잉 747, 300 시리즈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항공기관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항공기관 B747, 300 항공기가 이제 취향을 중단함으로써 이제 항공기관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항공승무원, 운항승무원에서 조종사라는 용어로 바꿔 좀 더 친근한 용어로 바꿔서 똑같은 설문지를 만들어 가지고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2015년도에 3차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에 걸친 그 한국의 안전문화 변화 추이를 연구해서 학위 논문으로 발표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첫 번째는 우리 2002년도 조사에서는 우리 한국 조종사들의 안전문화적 특성은 전형적인 관료 문화였습니다. 관료적 안전문화. 그 다음에 일부는 빈약한 안전문화 특성을 보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차 조사 때, 2005년 2차 조사 때는 안전 문화가 개선이 됐습니다. 개선이 되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관료적 안전 문화에서 긍정을 띤 긍정적 긍정성을 띤 관료적 안전 문화를 가지고 있다가 2015년도는 아직도 관료적 안전 문화 형태는 살아 있지만 긍정적 관료성을 띤 긍정적 안전 문화로 발전이 되었다고 그때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2024년도에 그것을 똑같은 조사를 해보니 현격하게 통계적으로 긍정적 안전 문화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즉 77%의 사람들이 관료적 안전 문화를 더 발전돼서 긍정적 안전문화 특성을 보여줬던 것이죠. 그래서 그 자료는 2024년 그 9월에 개최된 에비에이션 세이프티 컬처 폴룸 한국에서 이렇게 국제적 학술 대회에 발표를 했고 그 발표에 앞서서 진행한 SCM은 이제 Safety Culture Measure Based on the European ASCIT Inquiry Tool.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럽 조종사들에게 유럽 항공 종사자들에게 적용했던 그런 안전 문화 조사 국토부 중심 주관으로 했던 것하고 거의 유사한 그런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항공 안전관리는 SMS가 주축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SMS는 안전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안전문화를 베이스라인 또는 펀더멘탈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항공사 조종사들의 안전문화 형태는 비교적 그런 것을 추진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 이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인적 요인 연대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인적 요인 연대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다음에는 이제 항공 인적 요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덴마크 서던 대학의 엘릭 헐랑겔 교수가 안전을 1과 2로 나눠서 구분합니다. 그래서 안전 1이라는 것은 나빠지는 즉 사고가 나지 않도록 부정적인 것을 관리하는 거고 안전 2는 나머지 대부분의 사례는 다 긍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긍정적인 부분을 잘된 것을 더욱 모든 것이 잘 되도록 해서 사고를 막는 그런 상반된 시각인데 그렇게 해서 안전 1과 2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두 가지 방법이 가지고 있는 결점을 비판하면서 대안으로 시스템 접근이라는 미래를 위한 방법을 제시한
방법으로 안전 3이라는 그 용어를 제시한 미국 MIT 대학의 그 낸시 레빈슨 교수의 주장을 이제 그 비교하면서 장차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뭔지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영상을 만들 것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는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전에 그 나왔듯이 SMS 적용의 기반이 되는 안전 문화에 대한 이해와 오늘날 우리 한국 조종사들이 그 보유하고 있는 안전 문화 상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그 영상으로는 그 CRM을 적용하는데 조종실에서 직접 그 조종사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국가 문화, 내셔널 컬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세 번에 걸친 이런 그 다양한 주제로 이런 순서를 가지고 캡틴 문 TV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언제나 즐겁고 안전한 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